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선조 때에는 돌쇠라는 문인이며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3남매 중에 둘째였습니다. 돌쇠의 첫째 형은 일찍 혼인해 분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의 부인은 남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씨는 성품이 좋지 않고 표독했으며 자신보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녀자를 보면 질투하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씨는 남편의 막내 여동생인 꽃분이를 많이 시기했습니다. 꽃분이는 착하고 이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색을 안 했지만 꽃분이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우연히도 어쩌다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넌 언젠가는 화를 입을 것이다. 혼인도 못하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야. 그런데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남씨가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돌쇠의 막내 누이 동생인 꽃분이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돌쇠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누이 동생인 꽃분이가 마당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멀리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 돌쇠와 하인들은 그런 꽃분이를 이상한 듯 바라보는데 갑자기 꽃분이가 이상한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니를 만나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무리 제 집과 집이 멀어도 한 번쯤은 찾아와 주실 만한데요. 네, 서운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돌쇠 도련님. 그러니 돌쇠가 다가가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동생아,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웬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내가 어찌 너에게 아주버니가 되느냐? 너 지금 농으로 그리한 것이야. 하나도 재미없구나. 그러자 꽃분이가 갑자기 돌쇠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련님, 형수에게 동생이라니요. 나는 형수남씨요. 지금 무례하게 뭐 하십니까? 어찌 법도에 안 맞게 형수님에게 누이 동생이라 말하는 것이요.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이리 된 것이요. 돌쇠 서방님, 누이 동생 꽃분이의 혼은 저기에 있어. 지금은 내가 몸을 차지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고 허공에 떠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텅 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몹시 당황하였고 누이 동생 꽃분이는 그리고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할 것이야. 나라에 정신 나간 놈들이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것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너무 심심하다. 뭐 재미있는 것 없을까? 아주 지루하다. 누이 동생 꽃분이는 그러면서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이상한 말과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와 몸짓이 과연 옛날 세상을 떠난 남씨와 모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들은 남씨의 혼이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남편의 막내 동생 꽃분이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도 꽃분이는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러면 그대로 혼절하여 누워서 신음하며 몹시 아파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용모를 바르게 하고 남씨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또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렇게 1년여를 지나니 꽃분이의 몸은 많이 상하여 거의 몸 상태가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돌쇠의 집안에 옛 별장이 있었습니다. 원주가 돌쇠 집안의 본가였기 때문입니다. 꽃분이의 부모가 딸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방도를 찾다가 그녀를 데리고 원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면 홍남씨의 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멀리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씨의 혼은 계속 그들을 따라왔고 계속 꽃분이의 몸에 들어와 그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로 인해 꽃분이의 상태와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계속되니 돌쇠의 부모도 어쩔 줄을 몰라 매일 고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씨의 혼이 어디 놀러라도 갔는지 하루 종일 꽃분이의 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오늘은 별일이 없나 봅니다. 아주 가버린 걸까요? 이제 우리 꽃분이가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매일 저리 괴로워하는 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분명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겁니다.
돌쇠와 부모님이 마당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수염과 눈썹이 희고 풍채와 거동이 범상치 않은 백발노인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선조이니라 내 자손이 귀신에 쉬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느니라.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그 강 속으로 수십 걸음 들어가면 길이는 수촌이고 둘레는 한 촌쯤 되는 자주빛 돌이 수십여 개가 있을 것이야. 그곳으로 가서 우리 집 식솔 중에 한 명이 가서 돌을 가져오면 내 후손의 시인 잡기를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돌쇠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상님, 제가 가서 돌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떠한 돌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 돌은 자주색빛이 나는 영험한 돌이다. 신중하게 골라서 가지고 와야만 할 것이다. 돌쇠, 네가 그곳에 가서 돌을 가져오면 내 마땅히 그 돌들 중에 잡기를 물리칠 수 있는 진짜 돌을 선택해 주겠다. 정말입니까? 내 누이가 그리만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장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돌쇠가 곧장 그 말을 따라 우만이라는 강가에 가니 강 가운데 정말로 자주빛 돌 수십 개가 보였습니다. 정말 돌이 있구나. 이것들을 가져가야겠어. 그런데 어떤 것이 조상님이 찾는 돌일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구나. 그래, 최대한 이쁜 돌로 주워서 가자. 돌쇠가 그 돌 수십 개를 잘 챙겨서 마당에 내려와 있는 조상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조상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이건 그냥 돌일 뿐이다. 이걸로는 내 누이에게 붙은 귀신은 쫓아낼 수 없다. 시간이 없구나. 다시 가서 얼른 살펴봐라. 자주빛이 잘 도는 돌을 잘 보거라. 이번에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구나. 돌쇠야, 이번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거라. 알겠느냐? 돌쇠는 다시 가서 강이 옅은 여울을 살펴보니 또 그곳에 수십 개의 자주빛 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롱한 것만을 찾아서 가지고 가자. 이번에 또 실수하면 영영 꽃분이를 낫게 할 수 없을 것이야. 조상님이 말한 대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찾자. 그리고 돌쇠는 조상님이 말한 돌과 비슷한 것으로 모두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님이 손수 가려 만지더니 그중 하나를 골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경계석이라고 명하는데 암컷과 수컷이 있으며 용왕님의 책상 위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영험한 돌이다. 헌데 마침 근자의 용왕이 밖에 나가는 사이에 이 돌이 잠깐 나와서 그 강가에 온 것이야. 그런데 내가 돌을 찾으러 오니 수컷은 네가 다시 찾으러 올 줄 알고 겁먹고 강이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갔으니 지금 네가 가지고 온 것은 암컷이다. 애석하구나. 돌쇠니가 처음에 그 돌을 찾으러 갔을 때 암컷 수컷을 2개 다 주워서 왔어야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젠 더 이상 내 누이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러나 이 돌의 영험함은 다른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지. 모든 귀신들이 이 돌의 그림자만 봐도 피해서 달아날 것이야. 허니 귀신 들린 자손에게 허리띠에 이것을 차고 있게 하거라. 절대로 귀신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몸에서 떼어내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혹 와서 달라고 해도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돌쇠와 그 부모가 감사의 인사를 하니 조상님은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 뒤로 꽃분이가 밤낮으로 그 돌을 차고 있었는데 정말 그 귀신이 문 밖에 와서는 서성대다가 결국 꽃분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 잠깐 마실 갔다고 오니 전혀 내 몸에 차고 있는 저 무서운 돌은 뭐지? 근처에도 갈 수도 없다. 내 저 몸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대로 소멸되는 것인가? 아, 저 몸은 내 것인데. 그렇게 남씨는 꽃분이의 몸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돌쇠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 조상님 덕에 제 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 일을 잊지 않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적영계석을 후손대대로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성껏 매년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장안의 사대부 집에서 귀신이 들면 이경계석의 영험함을 전해 듣고 돌쇠를 찾아와서 지극정성으로 그 돌을 빌려달라 구걸하곤 하였습니다. 돌쇠가 차마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가끔씩 그 돌을 내주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때마다 효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경계석을 벽 위에다 아주 고이 소중하게 걸어놨다가 사라져서 간 곳을 몰랐는데 그 이후에 경계석이 그 벽 바로 아래 있는 술독에 빠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돌의 신령한 기운이 손상되어 돌의 효험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칠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오랜 글 공부로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과거에서는 매번 낙방을 하니 재능 한번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어 지금껏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다 떨어져 굶게 생겼으며 또한 처자식까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한 평생을 글 공부만 하느라 공부 말고는 일이라고는 할 줄 모르니 이대로 굶어 죽겠다 싶던 그때 그의 머릿속에 친구 석삼이가 떠올랐습니다. 칠복이에게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형제 같은 친구 석삼이가 있었는데 석삼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가기 전 칠복이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게 하며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염치가 없어 석삼이를 찾아가지 못했지만 처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보자니 석삼이에게 부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심한 칠복이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한양에 석삼이라는 친구가 있어. 어릴 적부터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인데 그에게 부탁하면 돈이든 벼슬자리든 답이 나오지 않겠소. 내 그에게 다녀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한 뒤 채비를 마친 칠복이는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돈 하나 없이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길거리에서 지내며 몇 날 며칠을 걸어갔지만 도저히 한양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칠복이는 적당한 곳을 찾아 잠을 청하려는데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하필 인적 드문 산속인데다 비는 그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칠복이는 점점 막막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길을 한참 헤매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가를 발견한 칠복이는 어둠을 헤치며 정신없이 불빛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 웬 거대한 기와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속에 거대한 기와집이라니 정말로 이상했지만 칠복이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아무 의심 없이 기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칠복이는 한참을 두드렸지만 안에선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려던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때다 싶어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내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입니다만 밤이 깊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실례인 거 알지만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문 너머에서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은 저 혼자뿐이라 남자이신 도련님을 집에 들이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만 돌아가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거절하는 매서운 말이었으나 목소리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문 너머의 여인을 쳐다보았는데 칠복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하절색의 미모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칠복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애원하였습니다. 낭자, 작은 방 한 켠이라도 좋으니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까지 오니 밖에서 잘 수도 없고 한 번만 도와주시오. 칠복이가 몇 번이고 애원하니 아리따운 여인 즉 꽃분이는 난감한 듯 한참을 고민하더니 칠복이를 안으로 들이면서 사정이 딱하니 모실 수밖에 없네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일전의 홀대와는 달리 칠복이를 안방 같은 큰 방으로 안내하고는 성대한 저녁상까지 차려왔습니다. 도련님, 차린 건 없지만 시장하실 테니 어서 드세요. 하룻밤 묵게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제가 어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집에 드신 손님인데 소홀히 할 수가 있나요? 괜찮으니 어서 드세요. 배가 고픈 칠복이는 더 이상은 사양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상을 후딱 해치워 배가 불러온 칠복이는 그제서야 이곳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낭자, 혼자 계신 집에서 이리 대접을 받으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이오? 자식 하나 없이 서방님이 돌아가시니 세상이 싫어져 이 산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이에 칠복이가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려 하자 꽃분이는 대뜸 피곤할 테니 이부자리를 내어드리겠다며 방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상했지만 칠복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선 불러진 배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길을 떠나고자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꽃분이가 나타나 칠복이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셨을 것인데 이리 보내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룻밤 더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모의 꽃분이가 가련한 눈으로 자신을 잡으며 그리 애원하니 이를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칠복이는 그리 말씀하시니 하룻밤만 더 쉬다 가겠소. 고맙소. 칠복이는 그렇게 꽃분이가 대접하는 진수성찬을 하루 세끼 받아먹으며 편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꽃분이는 칠복이의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의 방에 있는 모든 초를 끄고 인사를 마친 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칠복이도 잠에 청하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칠복이가 돌아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꽃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온 꽃분이의 손은 칠복이의 몸으로 향했고 그들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나니 칠복이는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에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밤마다 양귀비가 환생한 듯한 미인을 품에 안으니 하늘을 난다 한들 이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처자식을 잊은 채 그곳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칠복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리 시간이 오래 흐르다니 식구들 모두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였구나.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는 사정을 설명하며 식구들에게 돌아가야겠다고 꽃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이미 도련님 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놓은 지 오래입니다. 아마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제가 이미 손을 써놓았으니 걱정 말고 편히 쉬다 가세요. 꽃분이가 칠복이의 가슴팍에 손을 얹으며 그를 달래자 칠복이는 떠나려던 결심이 사르르 풀어져 다시 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온갖 대접을 받으며 또다시 즐거운 한 달을 보냈지만 칠복이는 가족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꽃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그대가 내 식구들을 챙겼다곤 하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그것만 확인된다면 다시 자네에게 돌아올 테니 오늘 떠나야겠소. 미안하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돌아온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소. 도련님, 식구들을 보셔야만 고심이 해결된다면 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도련님이 떠나 계신 동안 저는 날마다 도련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릴 것이니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노잣돈을 내어주고선 집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꽃분이를 떠난 칠복이는 한참 만에 고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를 보자 아내와 아이들이 즐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서방님. 저희는 친구분 덕에 평생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편히 잘 지냈습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를 두셨습니다. 친구가 아닌 다른 여인 즉 꽃분이가 보내준 것인데 그리 칭찬을 하니 마음이 불편하였지만 칠복이는 오히려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족과도 같은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지내시오. 그렇게 오랜만에 본 처자식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와의 약속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동안 그를 그리워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차마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또 하염없이 흘러 벌써 두어 달이 훌쩍 지났고 잊을 법도 하건만 칠복이의 머릿속에는 꽃분이의 얼굴이 더욱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아리따운 꽃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나?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든 칠복이는 친구를 보고 온다며 가족들에게 설명하고는 꽃분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꽃분이를 만날 생각에 미친 듯이 길을 재촉해 가고 있던 칠복이가 꽃분이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지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저리 신나 있다니 참 안타깝네 그려. 이 말에 깜짝 놀란 칠복이가 뒤를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칠복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언덕배기 위 기와집에 사는 여인에게 가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어이구, 이 미련한 사람.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란 말이네. 그리 어여쁜 여인이 어찌 이유도 없이 자네를 도와주었겠나. 자네의 혼을 빼 자네를 잡아먹고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생각으로 그런 것이라네. 터무니없는 말에 화가 난 칠복이가 소리치며 돌아서자 노인이 외쳤습니다. 그리 못 믿겠다면 지금 뒷담을 넘어가 방안을 엿보시게.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명심하게. 칠복이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여인의 기와집 대문까지 다가갔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말을 따라 뒷담을 넘어갔습니다. 조심히 안으로 들어가 꽃분이의 방안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칠복이는 다시 노인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시 대문으로 들어가면 구렁이 여인이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올 걸세. 그러면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물고 있다가 삼키지 말고 여인에게 뱉으시게. 명심하게 반드시 삼키지 말고 뱉어야 하네. 그래야만 자네가 살 수 있네. 그것밖엔 방법이 없네. 이렇게 말을 마친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칠복이는 다시 꽃분이의 집으로 향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꽃분이는 뛰쳐나와 칠복이의 품에 안기며 그를 격하게 반겼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노인의 말처럼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오더니 밥 한 술을 떠 고운 손으로 직접 칠복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시장하셨을 텐데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렇게 손 쓸 새도 없이 밥을 받아먹은 칠복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뱉으면 나는 살고 꽃분이는 죽겠지. 하지만 꽃분이는 나에게 해 한 번 끼친 적 없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살펴줘서 온 세상 호강은 다 누리게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잠시 생각에 빠진 칠복이가 고개를 들고 꽃분이를 바라보자 꽃분이는 여느 때와 같이 곱디 고운 자태를 뽐내며 그윽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밥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꽃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차려준 밥상을 모두 비워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준 여인인데 이리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겠지. 나만 생각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찰나 갑자기 꽃분이는 칠복이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밥을 제게 뱉어내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니, 낭자, 당신이 이 일을 어찌 알고 계시오? 칠복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만난 백발 노인은 사실 천년 묵은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둘 중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하게끔 하셨는데 제가 곧 도련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자 백발 노인이 이를 방해하고자
도련님을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당신이 구렁이라 나를 잡아먹는다 한들 당신에게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인 듯해 이리 선택하였다오. 어찌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있겠소.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련님이 저에게 밥을 뱉었다면 도리어해를 당하셨을 겁니다. 천년을 기다린 일인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으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 마음에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었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말을 마친 꽃분이가 일어나 칠복이에게 절을 하자 어디선가 천둥이 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칠복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칠복이는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꽃분이야말로 진정한 용의 자질을 지닌 자라 생각한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꽃분이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용의 은덕을 받은 덕분인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법이 없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하여 한고울의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칠복이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살다 보면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칠복이처럼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세 아들을 둔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내 오늘 마음이 하도 불안하고 몸이 안 좋아. 아랫마을 점쟁이를 찾아가 점 한 장을 받아봤더니 글쎄 손자 하나를 염라대왕께 선물해야 무사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정말 고민이 되는구나. 아버지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첫째는 펄펄 뛰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웬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병이 아무리 중요하기로 어찌 한창 자라는 귀염둥이를 염라대왕께 선물하시란 말씀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화가 잔뜩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둘째도 마찬가지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회갑을 넘겨 그만 사셔도 되시지만 앞길이 창창한 어린 것들을 무슨 죄로 벌써 땅에 묻겠습니까? 저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낙심해서 장탄식을 하더니 이번에는 셋째 칠복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칠보가,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도 형들이랑 같은 생각인 것이냐? 한번 말해보거라. 아버지의 말에 셋째 칠복이는 얼른 대답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린 것이야 죽으면 다시 나올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오시는데 제가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바쳐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기할까 합니다. 셋째 칠복이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못내 흡족해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좋다. 오늘 밤에 점쟁이 말대로 저 뒷동산 바위 밑에 굴을 파고 너의 자식을 묶어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셋째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단잠 든 2살짜리 어린 것을 파묻자니까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셋째 칠복이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땅을 파서 묻으려는데 뒤에서 칠복이를 지켜본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좀 더 파거라. 아버지의 호령에 칠복이는 다시 또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묻으려는데 안 된다. 아직도 좀 더 파거라. 하고 아버지가 또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몹시 지쳤지만 아버지를 위해 한 삽 더 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인가 괭이 끝에 걸려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빌어 천천히 보니 헝겊 복구러미였습니다. 칠복이가 복구러미를 옆에 밀어놓고 단잠 든 아들을 막 묻으려 할 때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칠보가, 내 손자를 묻지 말아라. 하고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멀뚱히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칠보가 내가 왜 손자놈을 죽이고 늙은 게 오래 살려 하겠느냐? 칠복이는 아버지가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재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서 있는 것이냐? 그 복구러미를 얼른 풀어 헤치거라.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복구러미를 푸니 그 안에는 엽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몇십 년을 두고 한 푼, 두 푼 남몰래 모은 돈이다. 늙은 애비가 돈은 있어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효자에게 물려주자고 오늘은 일부러 연극을 꾸민 것이니 이상히 생각지 말거라. 이제야 칠복이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짓고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대대로 정승을 해온 최씨 가문의 3대 독자 최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최정승의 가문은 온 나라에서도 유명한 집안이었으며 최정승 또한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좋아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았습니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양반이나 상민을 모두 같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직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어떤 일이든지 공정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최정승을 임금님도 좋아해서 항상 곁에 두고 나란 일을 할 때 항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역시 최정승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본인이 3대 독자의 귀한 몸인데 거기다 자식이 없으니 집안이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부인을 많이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첩도 두고 용하다는 의원에게 약도 수없이 지어서 먹었지만 그래도 자식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식을 볼 나이도 아니고 큰일이구나.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최정승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말하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그러지 말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처럼 사방팔방 사고나 치는 자식 하나 둔 것보다 어쩌면 인품 좋고 현명한 아이 하나 양자로 드리는 것이 가문에 더 좋을 수도 있네. 나는 걱정이야. 나 죽고 내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내 집안을 아주 뿌리채로 뽑아다가 해먹을까 봐. 아들만 많이 두면 뭐하는가? 그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 없지 않은가? 아들놈들이 집안이 꼰세만 믿고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집에 가서 기집질하고 도박판에 가서 가사를 탕진하고 나 몰래 집안 돈을 몰래 빼먹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걱정이야. 잘 생각해보게나. 친구의 말을 들은 최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만. 양자를 들어야겠어. 더 이상 혈육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심성의 양자를 들여 조상님들이 어렵게 일군 이 집안을 유지해야겠네. 최정승은 그렇게 양자를 구하러 직접 길을 떠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자기 아들이 최정승의 양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마을에 도착한 최정승은 그곳에 사또를 만났습니다. 조그만 고을에 정승이 오니 고을 사또가 얼마나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최정승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수령이 인사하니 최정승이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나의 양자가 될 만한 훌륭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수령이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마을에서도 똑똑하고 인품 좋은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봐주십시오. 그러니 최정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럼 어서 아이들을 불러주시오. 그렇게 사또를 따라 많은 아이들이 최정승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최정승을 보고는 위엄과 기세의 말을 잃거나 덜덜 떨기만 하였습니다. 최정승이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긴장해서 벌벌 떠느라 대답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치고 희죽희죽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최정승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하면서도 돌쇠를 종종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정승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더냐?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정승날이 일단은 오래 기다리느라 목이 마르니까 냉수부터 한 그릇 주십시오. 마시고 답하겠습니다. 이걸 본 수령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감히 네 앞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냉큼 대답하지 못할까. 그러니 최정승은 이 수령을 가로막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 앞으로 와보거라. 내 너를 가까이 보고 싶구나. 최정승의 말에 돌쇠는 최정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정승의 아이를 살펴보니 눈빛에는 정승 앞이라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고 표정 어디에도 비굴함은 없었으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최정승은 한참을 아이를 살펴보더니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또. 여기 아주 훌륭한 아이가 있구려. 이 아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정승이 아니라 임금 앞이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오. 내가 여태 봐온 아이들은 이런 배짱이 없단 말이네. 비록 나이는 어린 아이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의 떳떳함이지 않겠소. 난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소. 사또 덕에 한참을 찾던 양자를 찾았소. 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최정승은 돌쇠를 양자로 삼아서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는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좋은 스승을 붙여줄 터이니 우선은 글부터 잘 배워보도록 하거라. 최정승은 한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승을 돌쇠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자 돌쇠는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승의 양아들이 된 돌쇠를 몹시 부러워하던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중에서 많은 어른들도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현명하신 최정승님은 양자를 데려와도 어찌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을 데려왔어. 어째 우리 집 막내 아들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정승집 자제가 되었으면 꼬박꼬박 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정승과 도둑 팔자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던가. 정승 팔자가 아닌 거지. 진짜 정승의 핏줄도 아닌데. 어찌 그런 훌륭한 정승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최정승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정승은 날마다 고민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허참 이것이 고민이구나. 이 아이는 고든 심성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학문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 것 같구나. 그렇다고 억지로 시킨들 학문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겠는가? 일단은 집안에 붙어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수가 없을까? 자꾸만 밖으로 놀러만 다니는 돌쇠가 걱정이 된 최정승은 돌쇠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해야 할 과제를 내줄 것이다. 나는 조정에 나가서 나란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과제를 다 해놓도록 하거라. 그러니 돌쇠는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이 최정승이 마당에 놓아둔 쌀 한 가마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기에 쌀 한 가마니가 있다. 저 쌀 한 가마니가 쌀알이 모두 몇 알인지 다 세워놓거라. 저걸 다 세려면 종일 부지런히 해야 할 게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승은 생각했습니다. 이 쌀이 몇 알인지 다 세자면 하루 종일 하여도 모자라겠지. 그러면 요 녀석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할 거야. 이렇게라도 집안에 붙잡아놔야겠다. 그리고 최정승은 일을 하러 조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최정승이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쇠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하루 온종일 놀다가 해가 질 쯤이야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인이 그런 양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유, 도련님 어딜 갔다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까? 곧 대감마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어서 대감마님께서 내어주신 과제를 하셔야지요. 그러니 돌쇠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어. 이제부터 쌀을 세면 될 거야. 어서 대박 하나랑 저울 하나만 가져다 줘. 그러니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은 또 무얼 하시려고요? 설마 또 무슨 장난을 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괜한 장난하다가는 정말 크게 혼쭐이 나실 겁니다. 그러자 돌쇠는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아이 걱정 말고 가져다만 줘. 아버님이 올 때까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잖아. 그렇게 하인이 돌쇠의 말대로 물건들을 가져다 주고 잠시 뒤에 최정승이 나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돌쇠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하인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최정승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 놀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럼 내가 나가기 전 내준 과제는 다 했더냐?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개인지 세는 것 말이다. 만약 나와 한 약조를 어긴 것이라면 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예, 아버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논 것입니다. 제가 어찌 어리다고 아버님과의 약조를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최정승은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빨리 될 일이더냐? 그래, 그럼 쌀 한 가마니 쌀알 수는 몇 개나 되는 것이냐? 그러자 준비해 두었던 종이를 내보이며 예,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돌쇠는 종이에 적은 것을 꺼내어 최정승에게 주었습니다. 끼지 않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틀림없는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센 것이냐? 분명히 하루 온종일 나가 놀다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쌀 한 대의 무게를 재었고 쌀 한 대가 모두 쌀이 몇 알인지만 세어보았습니다. 최정승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뒤로 쌀 한 가마니가 몇 대인지 센 것이로구나.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일일이 세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금방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과의 약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최정승은 돌쇠의 현명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이 세상의 정승과 도둑의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너도 들었느냐? 네, 물론이죠. 저를 두고 그리 말하더군요. 들었습니다. 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승과 도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정승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도둑이 되는 것이다. 그 지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승이 될지 도둑이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학문을 가르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너가 지금은 학문의 뜻이 없어서 이리 놀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학문을 익혀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말을 들은 돌쇠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최정승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시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으니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처럼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돌쇠는 정말로 그날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돌쇠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고 결국에는 양아버지처럼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정승 부자를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들에게 학문의 필요성을 잘 알게 해준 정승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점쟁이가 한 명 살았습니다. 이 점쟁이는 봉사였지만 근본은 양반이었습니다. 이 점쟁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였지만 그 예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점을 치러 왔습니다. 이 점쟁이의 말이 척하면 척하고 다 맞으니 이웃마을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고 쪽집게 점쟁이로 유명해져서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점쟁이는 돈만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고운 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쟁이가 일찍 산책을 하러 마을 어귀를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직감적으로 이 사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해보게나.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게요. 그러자 사내는 눈물을 멈추고 장님 점쟁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데 어찌 제 사정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점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있나? 사내는 머뭇거리다가 입으려는 것입니다. 그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집은 점쟁이 영감집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럼 그 점쟁이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인 것도 알고 있겠지. 그제서야 사내는 점쟁이를 천천히 흩어보면 엎죽엎드리며 아, 제가 어르신을 몰라봤습니다. 한번 뵈러 가고 싶어도 복채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모두 인연 같은데 내 복채 없이 자네 운수를 봐주겠네. 이제 왜 여기서 울고 있었는지 말해보게나. 그러자 머슴은 기뻐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제 처와 5살 난 아들과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하러 하는데 글쎄 어제 논 옆에 있는 산이 무너져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여기저기 빚도 지고 곡식도 빌려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처와 어린 자식은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 논도 없어져서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점쟁이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산 때문에 망했지만 산 때문에 흥할 것이야.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산에 가서 앉아있게나. 예, 지금 제가 할 일 없이 산에 가서 앉아있으라니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해도 안 될 판인데요. 산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게야. 그러면 주저 말고 말의 꼬리를 붙잡게나. 아무리 뭐라 한들 절대 놓아서는 안 되네. 그렇게만 한다면 자네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면 자네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쓰게. 그래야 자네는 더 이상 악운을 면할 것이야. 사내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이 동네 제일 부자인 점쟁이 영감의 말이기 때문에 주저앉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정말 놀랍게도 선비 하나가 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사내는 점쟁이가 시킨 대로 냅다가서 말을 꼬리를 잡았습니다. 나으리 죄송한데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의 말에 꼬리를 잡은 사내를 보고는 선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욕하고 발로 차고 해도 좀채 이놈이 말꼬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만 되는 것입니다. 1시간가량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글쎄 선비가 가려던 산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무너져서 산이 없어질 정도인 것입니다. 만약 선비가 그냥 갔다가는 저 세상길로 가는 것이 안 보듯 뻔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내가 그제서야 말꼬리를 놓으며 선비에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선비는 옆마을 만석군의 자식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내가 아니면 돈이 고관직이고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집에 가서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내에게 논백맞이기와 짓그리고 몇 년을 먹어도 될 쌀을 주었습니다. 사내는 이게 모두 점쟁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돈이 모일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계 있었습니다. 한편 점쟁이는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이 궁금했던 차에 자신의 앞날을 점을 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만. 나는 무사하게 천수를 누리는군. 그런데 이건 뭐지? 이건 뭔가 이상한데. 점괘가 뭔가 찝찝한 점을 발견한 점쟁이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손들의 미래를 점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날의 후손들이 어느 순간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난 후 5대째에 이르면 가문의 대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가문의 대가 몽땅 끊긴다니? 이 점쟁이는 자신이 살아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게 가능하다 여겼으나 아무리 자신이 오래 살아도 오랜 세월을 살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어찌하면 내 가문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궁리하고 궁리하던 이 점쟁이는 고심 끝에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후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점을 쳤는데 그리하여 한 글귀를 얻었습니다. 점쟁이는 글자를 써서 후손에게 남기기로 결정하니 당하직행이란 글귀였습니다. 점쟁이는 글귀를 죽기 직전까지 지니고 있다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글귀를 담은 봉투를 건네준 뒤 가문 대대로 이것을 갑으로 전하며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일 때 이것을 꺼내어 보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뛰어난 예지력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여 이 아들은 자신도 늙어 죽게 되기까지 그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아들에게 글자 그대로 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위기에 빠지면 사용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뒤 편지와 유언은 계속해서 점쟁이들의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점쟁이가 워낙 가문의 재산을 많이 마련해 두었기에
가문의 후손들은 재산을 이용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고 관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쟁이의 후손들은 잘 살아갔는데 마침내 100년 뒤에 점쟁이가 우려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쟁이의 오대손 후손이 친구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역적 모의를 하다가 발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점쟁이의 오대손도 그곳에 누명을 쓴 채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점쟁이의 오대손 후손은 역모를 생각한 일조차 없었으나 역모를 모의한 친구와 친하게 지냈기에 의심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오대손의 부모인 이사대손은 포도청 관리로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외아들의 역모 연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대손의 부모는 전전긍긍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오. 이를 어째 우리 집은 끝인 건가요? 역모라면 3대를 멸하는 것인데 우리 아들도 우리도 모두 죽게 되겠군요. 아니요. 아니, 분명 길이 있을 것이요. 한참 고민하던 오대손의 아버지가 문득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편지가 기억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용하라 하던 서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찰을 어찌 사용할까였습니다. 이것을 그래. 그렇지, 형조 판서가 내열일적 동무이니 그에게 이 편지를 가져가 보면 될 것이다. 이번 역모 사건에 대해 힘을 써줄 수 있을 것이니. 형조 판서 친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보기로 한 뒤 편지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형조 판서 친구는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이복에나 아무리 우리가 막역한 친구라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남들 보기가 좀 그렇지 않은가.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네. 이복의 이 편지를 한 번만 봐주게나. 형조 판서는 친구가 주는 편지를 받아들이고 영문을 몰라 점쟁이 사대후손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 조상들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우리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가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네. 자세한 건 나도 모르네. 이 말을 들은 형조 판서는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나에게 가져왔단 말인가. 뭐 한번 보기야 보겠네. 형조 판서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서찰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당아직행이란 글귀가 적힌 종이가 9장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남기신 분이 자네 조상님이시라고. 그렇다네. 우리 조상님 중에 유명한 점쟁이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점을 치고 후손들을 위해 남기신 것이라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서는 무언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곰곰이 글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이영조 판서가 놀라하면서 자신의 집안에 있던 아내와 마침 제사 때문에 와 있던 자식들과 손주들을 황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다른 모든 집안 식솔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쩡하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조 판서 집안의 대들보가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집이 폭삭 몽땅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형조 판서와 가족들은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살았구나. 이 글귀 덕분에 살았구나. 형조 판서는 너무나 놀라하며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당아직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당아직행이라면 아래로 당장 내려가라는 뜻이었구나. 집을 당장 나가라는 뜻이었어. 이 글귀 그대로 해석했더니 우리가 살 수 있었다네. 형조 판서가 점쟁이의 오대선 후손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형조 판서는 그러면서 종이를 들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작게 적힌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게 어떻겠소란 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형조 판서는 글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찾아온 점쟁이의 사대손 친구에게 집안의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조 판서는 곧장 궁궐로 입궐하였습니다. 임금님에게 최근 문제가 된 역모 사건을 재수사해보겠다. 청을 넣었습니다. 임금님은 형조 판서가 직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 나서니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형조 판서는 모든 역모 사건의 연루자들을 불러다가 철저하게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의 오대손 또한 불러다 조사를 하였는데 그리하여 재수사 한결과 그 후손은 이 일에는 아무 연관이 없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조 판서는 그를 석방해 주었고 점쟁이 가문은 영모의 죄를 뒤집었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풀려나게 된 이 오대손 후손은 자신을 살려준 판서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서 집안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판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상이 미리 이를 알아서 모두가 무사한 것이네. 나와 나의 가문 또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다네. 오히려 내가 보은을 한 셈이지. 앞으로는 조심하며 살게나. 그 뒤로는 이 점쟁이의 후손들은 아무런 탈 없이 대대손손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만 나올 만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생각하고 잘 살피고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